이번 시간에는 11번째 열화학 반응식과 엔탈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학 반응을 할 때에는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인 것처럼요. 화학 반응들은 다 에너지의 출입이 반드시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의 출입에 대한 화학 반응과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발열 반응이고 어떤 반응이 흡열 반응인지, 그리고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하게 되면 그 화학 물질, 반응물하고 생성물은 누가 더 안정해지는지 불안정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그 열량을 내부 에너지 변화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엔탈피로 정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랑 엔탈피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열량계와 열용량이라 해서 실제로 우리가 화학 반응을 할 때 그때 출입하는 열량을 사실 측정할 수 있는, 실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Q는 C, M, 델타 T. 시멘트 이런 식으로 많이 외우는데요. 비열, 질량, 그리고 온도 변화. 이렇게 해서 곱하는 이 식으로만 열량 변화를 사실은 그러니까 측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구해낼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열량계, 어떤 물질을 집어넣어서 아니면 또는 반응시켜서 온도가 얼마 올라갔는데 걔네 비열이 얼마고 질량이 얼마니까 온도 변화 얼마, 그래서 반응에 출입한 열량이 얼마다라는 걸 측정할 수 있는 열량계, 그리고 비열, 열용량, 뭐 이런 단어들. 이 열화학 반응식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실 거고요. 그리고 열화학 반응식을 어떤 식으로 이제 써서 완결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배우실 거예요. 저는 한양대학교 화학과 김민경입니다. 화학 반응과 에너지는요, 얼음을 녹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데 이건 사실 화학 반응이라기보다는 물리 반응이죠. 그죠? 그러니까 물리적 변화에서도 뭔가 에너지의 수반은 이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고체 소듐, 나트륨. 이게 고체 나트륨이에요. 네, 고체 나트륨은 그런데 이렇게 잘라놓은 단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공기랑 반응성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자르면 표면은 허해지고 이제 금속빛이 나는 이런 애들은 바로 자른 그 순간만 이제 금속빛이 나타나거든요. 이 고체 소듐, 나트륨에 얘가 염소 기체예요. 이 염소 기체에다가 고체 소듐 조각을 딱 넣으면 넣자마자 이렇게 불 확 나고요. 어마무시한 빛과 열이 나면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안에 남는 애들을 보면 이렇게 소금가루가 남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모든 화학 반응에는 에너지의 흡수, 흡열 반응이거나 에너지의 방출, 발열 반응, 즉 에너지의 흡수나 방출이 수반되기 때문에 항상 에너지가 관여한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하고요. 이때 에너지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일을 하거나 또는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또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하면 에너지는 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각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일을 하거나 열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두 개를 이제 합해서 어떤 경우는 일만 하고 어떤 경우는 열만 전달하고 어떤 경우는 두 개를 다 동시에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거나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이야기하고요. 에너지는 형태를 달리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열 에너지도 있지만 핵 에너지, 무슨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복사 에너지, 기계 에너지, 그리고 포도당을 우리가 먹으면 그게 몸 안에서 쪼개지면서 에너지를 내놓는다. 그런 형태의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런 형태로 이제 되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죠. 형태를 달리하면서 상호 변환, 계속 왔다 갔다 변화할 수는 있지만 우주 전체를 봤을 때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 이걸 우리가 멋있게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우주라는 단어는 책마다 또는 보는 그 학자마다 관점이요. 우주, 유니버스라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개와 이제 주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너지의 종류에는 사실 운동 에너지 있고 위치 에너지라고 많이 배웠던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 거죠. 운동 에너지는 운동, 즉 모션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 제곱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앞에서 기체할 때 배웠어요. 평균 운동 에너지란 곧 2분의 3 KT,
그래서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걔네들이 운동을 얼마나 빠르고 느리게 하느냐를 나타내는 그 연력학적 함수가 온도가 되는 거거든요. 평균 운동 에너지의 척도. 그래서 에너지는 이렇게 질량과 속도의 관계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절대 온도랑 비례하는 관계로 나타낼 수도 있다. 운동 에너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치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물체의 위치 때문에 이제 생성되는 건데 이 위치를 보통 우리가 이제 흔하게 생각하는 건 댐 같은 거 생각했을 때 위에 물이 있으면 이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얘가 가지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높은 곳에 있는 공을 떨어뜨리면 얘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배우셨어요. 근데 이 위치를 조금 더 확대를 하면요. 화학 에너지 같은 경우는 원자들의 결합에 의해 저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원자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을 때 요 결합 자체, 얘랑 얘의 결합에 의해서 이걸 끊을 땐 347이 필요하거든요. 에너지가. 그럼 얘네가 붙으면서 347을 방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합의 형태로 이제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것 또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전기적인 에너지도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서로 땡겨오니까 힘을 가지고 이렇게 안에 땡겨서 이만큼의 거리를 이동했으면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니까 E를 한 거고, E는 곧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래서 그러니까 전기를 띠게 된 입자의 상호작용으로 생기는 포텐셜 에너지, 이런 것들도 다 포텐셜 에너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에너지가 변환되는 거에 얘 중에는 때 안에 갇힌 물, 얘가 밑으로 방류된다. 포텐셜 에너지였죠. 근데 여기에 이제 터빈이 들어있어서 그 터빈을 이렇게 돌린다. 물레방아처럼 이제 터빈 생긴 걸 돌린다. 발전기를 돌리니까 그건 모션이잖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통해서 전기가 만들어지면서 전기 에너지의 형태로 바뀌어서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에너지의 SI 단위, 과학적 공인 단위는요, 줄이란 단위를 쓸 건데요. 이 줄이란 단위는, 근데 사실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줄도 많이 쓰지만 칼로리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칼로리는 보통 15도씨의 물 1g을 1도씨만큼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걸 1칼로리라고 하는데 얘가 4.184 줄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줄이란 단위를 더 많이 사용할 거예요. 영양학적 칼로리니까 이거는 과자 봉다리 뒤에 이렇게 써 있는 칼로리는 이 킬로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10의 3승이 되는 거라 양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과자를 먹을 때도 심리적인 저항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라지 C를 이제 대문자로 표현해서 칼로리로 표기하면 얘가 사실은 킬로 칼로리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영양학적인 이런 그 학문에서는 이런 형태로 표현하기도 해요. 열은 온도 차이에 의해서 교환되는 에너지가 열이고요. 온도란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이므로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 이거를 온도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물이 담겨있는 두 플라스크, A 플라스크는 온도는 20도인데 100g의 물이 있었고요. B 플라스크는 온도 똑같이 20도인데 200g의 물이 있었어요. 이쪽에 물이 더 많네요. 근데 각각의 온도가 얘도 20도에서 30도, 얘도 20도에서 30도로 똑같이 올라갔다면 당연히 더 많은 열을 흡수한 건 질량이 많은 이 녀석이 더 많은 열을 흡수했겠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우주라는 개념이요. 책 또는 학자에 따라서 전체라고 본다 그러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유니버스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토탈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와 주위, 서라운딩을 이제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더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그 개라는 건 일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주의 특정한 부분, 그러니까 이걸 우주라고 생각하면 너무 어마무시하게 커지는 그런 개념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실험을 할 때요, 이거 보세요. 실험을 할 때 만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플라스크 이걸 개로 생각하겠다. 그럼 이 플라스크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우주 전체에서 플라스크 바깥을 둘러싸는 이 부분이 다 주위가 된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개 바깥의 모든 우주가. 근데 실제로는 플라스크 하나 바깥을 주위라 그랬을 때 그 주위가 전체 우주까지 확대될 일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개 옆에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여기를 주위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떤 반응을 하는데 반응이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만나서 그 물이 되고 에너지가 나오는 거다. 그렇다면 개는 반응물, 수소랑 산소기체, 물 얘네들이 있는 게 이제 개고요. 개가 방출한 에너지, 아까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에서 그만큼 에너지를 내놓으면 그건 주위가 흡수하는 거고, 그래서 주위가 에너지를 흡수하다 보니까 주위는 결국 열 에너지가 개에서 주위로 이동을 했으니까 개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작아지지만 주위는 뜨끈뜨끈해지는 거죠. 얘가 엄청난 양의 열을 바깥으로 내놓으니까. 그래서 주위에서 흡수를 하는 거고, 개 자체가 열을 바깥으로 내놓았으니 이건 발열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발열 반응을 할 때에는 개는 온도가 떨어지더라도 주위는 온도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반응을 하면서 열량들이 바깥으로 막 나와서 플라스크 바깥에 있는 우리는 뜨거워질 수 있거든요. 자, 얘네는 산화수온인데요. 이 산화수온에 에너지를 가하면 수온, 액체 수온과 기체 산소로 바뀌어요. 이거는 주변에서 열을 막 갖다 줘야만 이런 쪼개지는 반응이 가능하므로 열 에너지가 주위에서 개로 공급되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와 주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려면 개도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도 그 종류에 따라서 열린 개 또는 닫힌 개 또는 고립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들어보세요. 열린 개는 플라스크가 이렇게 바깥과 완전히 이렇게 그냥 다 열려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뚜껑이 닫혀 있지 않고 외부와 물질 교환도 가능하고 이렇게 열의 출입도 가능한. 그래서 열린 개는 개와 주위 사이에 에너지, 물질 모두 교환이 가능한 거. 이게 열린 개고요. 닫힌 개라고 하면 말 그대로 뚜껑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반응을 하면 주변이 이제 따뜻해질 테니까 얘가 열을 내놓으면 주변이 따뜻해질 거니까 에너지의 교환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뚜껑을 닫아버렸으니 물질의 교환은 불가능한 이런 상태를 닫힌 개라고 부르고요. 고립계라고 부르는 건 보통 우리는 이제 실험할 때 고립계를 가정하고 실험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얘를 위에 뚜껑만 닫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이렇게 바깥과 열 에너지의 출입이 불가능하게 진공 커버로 둘러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개와 물질 그 주위 사이에 에너지 교환도 안 되고 물질 교환도 안 되는 이런 상태의 개를 고립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상태함수라는 단어를 이제 일반화 공부하시면서 좀 들을 일이 있거든요. 그 상태함수라는 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간에 어떻게 변했는지 신경 안 쓰고 현재 지금 상태에만 의존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상태함수는 온도도 상태함수고요. 압력, 부피요. 어떤 기체가 지금 부피 부피가 5리터짜리 통에 기체가 들어있다. 그러면 현재 얘의 부피라는 그 값은 그냥 5리터 통에 들어있는데 얘가 원래 10리터 통이었다가 작아진 건지 아니면 1리터 통이었다가 커진 건지 모르잖아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만 의존하는 값들. 그래서 에너지나 온도나 압력이나 부피 이런 아이들은 현재 얘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가졌냐, 온도가 몇 도냐, 압력이 얼마냐, 부피가 얼마냐 이렇게 측정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상태 함수, 현재 상태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상태 함수의 변화값은 초기 상태랑 최종 상태에만 의존한다. 이걸 조금 이제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 손의 온도가 평균 체온이 이렇게 37도 정도 되잖아요. 손을 이 손바닥의 온도를 37도였는데 이거를 40도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손의 온도를 37도에서 40도로 만들 때 열심히 비비면 되죠. 그렇게 해도 손이 따뜻해지잖아요. 비비기만 해도. 또는 뭘 해도 되냐면 이렇게 불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손을 쬐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불 있는 곳에다가 그러니까 막 비비는 그런 모션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불 있는 데다가 즉 열이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열을 쬐서 그렇게 해서 온도를 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손의 상태 함수의 변화는 40도 온도에서 37도 온도를 뺀 3도 온도만큼의 차이가 있는 건데요.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막 비비는 운동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양초에다 이렇게 쬐는 열을 받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실제로 37도, 40도 온도에만 의존하는 값은 상태 함수가 되는 거고요. 이 온도 같은 경우는 얘를 비비느냐, 이거는 일을 하는 거고, 촛불에 쐬느냐, 이건 열의 출입이 생기는 거고, 이걸 통해서 내 손의 온도는 37도에서 40도,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손바닥의 내부 에너지 값은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보통 U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 이렇게 열과 일의 형태로 이제 일어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이 그림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1층에서 4층 갈 때 이 고도 변화가 그죠? 그냥 이렇게 변화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계단 따라서 지그재그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변화가 가능할 때 그때 우리가 중간에 지그재그로 가든 한 번에 그냥 쭉 하고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든 상관없이 처음 시작, 제일 끝 이것만 같으면 상태 변화는 똑같은 값이다.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예요. 자, 연력학 제1법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은 될 수 있지만 창조되거나 파괴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내부 에너지, 그래서 어떤 개 내부 에너지 변화는 그 개가 가지고 있던 나중, 파이널이에요. 나중 내부 에너지에서 이니셜, 최초 내부 에너지를 빼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황 1몰과 산소 1몰이 만나서 이산화황 1몰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때의 내부 에너지, 이 물질의 내부 에너지, 이 개 내부 에너지 변화는 이산화황이 갖고 있던 에너지, 여기에서 황이 갖고 있던 에너지랑 산소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빼면 그만큼의 차이를 이제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얘네는 이런 반응을 하면서 열이 바깥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열이 방출되니까 이러면서 열이 방출됐다는 건 처음에 황과 산소 그 다음에 이산화황을 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던 에너지 레벨이 더 높았다고 보는 거죠. 이때만큼 에너지가 바깥으로 열로 방출되었다. 그래서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에너지를 조금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생성물의 내부 에너지보다 반응물의 내부 에너지가 더 크니까 항상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라 그랬는데 나중 게 에너지가 더 작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델타 U, 즉 내부 에너지 변화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연력학 제1법칙이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느냐 하고 보시면요. 지금 제가 플라스크에서 이 반응을 시켰어요. 그러면 황 넣고 산소 넣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이 안에서 이산화황이 됐잖아요. 그럼 이 플라스크 속은 뭐가 되느냐? 개요. 플라스크의 바깥이 주위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열을 바깥으로 내놨다면서요. 그럼 개가 잃은 열 변화랑 주위가 얻은 열, 즉 안에 있는 플라스크에서 100의 열을 잃었다면, 내부 에너지를 잃었다면 주위에서는 그 100만큼의 에너지를 받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우주 전체의 에너지 변화는 0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랬으니까 걔가 잃었으면 주위가 얻었을 것이고 걔가 얻었으면 주위가 잃었을 것이니까 우주 전체의 에너지는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되는 공식은 이게 중요한 공식인데요. 앞으로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그 개를 둘러싼 주위 내부 에너지 변화랑 부호만 반대이고 크기는 같을 거라 이거죠. 좀 전에 이 반응에서도 만약에 황하고 산소가 이산화황이 될 때 바깥으로 300의 에너지를 내놓았다면 이 안에 있는 개는 마이너스 300이죠. 내부 에너지가 줄었으니까. 주위는 플러스 300이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내부 에너지 변화는 우주 전체, 개와 주위를 더한 값은 항상 0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연력학 제1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하고 열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텐데요. 보세요. 어떤 개가 지금 여기에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있어요.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사실 바깥으로 이제 표현될 때는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거든요. 이걸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뭐로 설명했냐면 손바닥. 37도의 온도를 가진 손바닥이 70도, 아니 70도란다. 그럼 손 타서 죽어요. 37도의 에너지를 가진, 온도를 가진 손바닥이 40도가 된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잖아요. 얘가 갖고 있는 온도량이 많아졌으니까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거거든요.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이 과정을 일으키기 위해선 비비거나
이거는 일을 한 거죠. 아니면 햇빛에 촛불에 이렇게 쬐거나 이건 열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떤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열량 변화, 그 다음에 일의 변화, 얘 두 개를 더한 형태로 바깥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열 에너지의 변화, 열량 변화나 일, 얘네들은 경로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얘네는 처음이 37도고 나중에 40도라는 건 똑같았는데 하나는 비벼 한 거고 하나는 촛불 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과정들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과정에 뭔가 포커스를 두는 함수, 이런 함수들은 경로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 각각의 경로 함수 두 개를 더한 거지만 일단 내부 에너지 변화는 상태 함수가 되는 거고요. 걔가 만약에 열을 방출했다, 이렇게 발열 반응이에요. Q는 0보다 작고, 걔가 만약에 열을 흡수했다, Q는 0보다 크고. 여기에서 보면 피스톤이 이렇게 있을 때 안에서 반응을 시켰더니 얘가 부피가 확 증가하면서 피스톤을 위로 밀었어요. 그럼 속 안에 들어있던 물질이 위로 이렇게 확 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확 위로 밀면서 뭔가 일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걔가 주위로 일을 하면, 그죠? 걔가 주위로 일을 했다. 그러면 이 일의 부호가 0보다 작은 이유가 뭐냐면요. 항상 일도 일개예요, 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화학에서 뭔가를 봤을 때 개가 어쩌고 주위가 어떻고 얘기를 할 때 일하고 열 모두는 개를 기본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던 화학 물질이 이렇게 부피를 확 늘리면 이 물질 자체가 일을 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그쵸? 이렇게 부피를 늘리면서 물질 자체가 가진 에너지는 줄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 올리는 데 갖다 썼으니까. 그래서 걔가 주위로 일을 하면 일은, 그쵸? 0보다 작다. 부호가 0보다 작은 건 걔의 입장에서는 일을 잃은 거니까. 바깥으로 하느라고 내가 갖고 있던 에너지가 줄어든 거니까. 그래서 어떤 반응기의 부피가 증가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면 일의 양은 마이너스. 왜? 걔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걔가 주위에서 누가 얘를 탁 찌그러 눌렀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확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었는데 바깥에서 확 이렇게 쭉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찌그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나한테 뭔가 압력을 가해서 일을 해준 거니까 이때는 일의 양이 부호가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떤 개가 187줄의 열을 흡수하고 주위에 142줄의 일을 했대요. 내부 에너지 변화.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열 더하기 1인데 열이 플러스 187줄, 187의 열을 흡수하고 142는 주위에다 일을 한 거니까 걔는 일을 잃은 거예요. 내가 주변에 일을 해버렸어. 그럼 이 물질, 개 자체는 일을 하느라고 그만큼 에너지를 썼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얘네를 가지고 계산하면 플러스 45줄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걔는 지금 보시는 대로 플러스 45줄이니까 걔는 최종적으로 보면 45줄만큼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엔탈피라는 걸 보시면요. 여기에서도 이제 얘는 똑같은 소듐 아자이드라는 건데요. 우리가 앞쪽에 그 기체할 때 이 물질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소듐 아자이드가 뭐에 쓰는 거냐면 에어백 그 안에 집어넣는 성분이라 그랬어요. 살짝만 충격을 가해도 질소기체가 확 하고 부풀면서 에어백이 크게 부풀어지는 그런 화학 물질인데 만약에 내가 이 물질을 반응시키는데 뚜껑을 완전히 딱 닫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고체였는데 기체가 생기잖아요. 이 안에 기체들이 바글바글해지면서 압력이 엄청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피에서 이 반응을 시키면 개의 압력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반응을 내가 일정 압력, 그러니까 이 피스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서 시키면 얘가 부피가 증가하면서 확 하고 부풀어 오르잖아요. 부풀어 오른 것만큼이 얘가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일을. 그래서 이 부풀어 오른 것만큼 일을 하고 나는 이 안에 있는 물질인 걔는 그 일만큼을 바깥으로 해버렸으니까 걔가 가진 일의 양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여기 얘가 확 부풀면서 나오는 게 이제 부피의 변화량이 되는 건데요. 자, 그럼 이걸 한번 보실까 봐요. 우리가 2일2라 그러면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죠? 힘 곱하기 이동 거리예요. 근데 원래 얘가 여기 있었거든요. 뚜껑이. 원래 뚜껑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던 이 뚜껑을 이 안에서 내가 뭔가 반응을 시켰더니
이 반응을 시켰던 얘가 기체 부피가 증가하면서 이만큼 위로 밀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지금 이런 움직이는 피스톤의 가장 이제 좋은 장점은 얘가 가만히 이 위치에 있다는 건 바깥의 압력도 대기압, 그 다음에 안의 압력도 대기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평형을 이루면서 가만히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우리가 실험하는 상황은 1기압이긴 한데 우리 책에서는 이거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대부분의 일반화학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움직이는 피스톤의 경우는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이 같은 상태에서 얘가 정지한다. 그러므로 실제 이 개가 바깥으로 내놓는 압력은 외부 압력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다. 똑같으니까 얘네들이 가만히 정지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방향만 반대고. 그래서 보세요. 이 개의 나타내는 압력은 개가 나타내는 압력은 힘 곱하기, 그러니까 압력이라는 건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쪽에 기체에서도 배우셨지만 압력은 단위 면적분의 힘, 이걸 압력이라고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얘가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을 구하라 하면 그 힘은 여기죠? 외부 압력 곱하기 면적이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밀어 올리는 힘, 이 힘의 특징은 얘가 이제 외부 압력이잖아요. 그럼 나는 밀어 올리는 이쪽이니까 외부 압력이랑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P의 외부 압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통 안에 있는 개가 여기 벽을 퉁퉁 미는 힘은 마이너스 외부 압력 곱하기 단면적이 되는 거고, 그럼 1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니까 힘 대신에 압력 곱하기 단면적을 쓰면 그럼 마이너스 외부 압력 그리고 단면적 A 그리고 여기 이동 거리 D, 이 단면적과 밑에 있는 단면적과 이동거리를 곱한 건 알고 계시는 대로 부피의 변화. 얘는 뭐가 된다? 외부 압력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 그래서 실제로 이 속에 있는 개가 하는 일은, 위로 밀어 올렸을 때 개가 하는 일은 마이너스 P 곱하기 델타 V가 된다. 즉 압력 부피 1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때 단위가 매우 중요했다. 뭐가 중요했냐면 1줄은 1kPa 곱하기 1리터다. 근데 우리는 1atm이 101.3kPa이라는 걸 안다. 따라서 만약에 1atm의 압력으로 1리터만큼 부피가 변했다면 이거는 1atm이 101.3kPa이니까 킬로파스칼과 리터로 곱한 게 줄이고 따라서 101.3 줄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단위화사는 꼭 기억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그 9강에서 기체를 8강에서 했나요? 9강에서 했나요? 8강에서 했네요. 8강에서 했던 기체의 내용을 보면 그때 제가 기체 상수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기체 상수 R은 0.082 atm 리터 몰 K였으나 이 atm을 101.3kPa로 바꿀 수 있고 kPa 곱하기 리터가 줄이므로 0.082 곱하기 101.3 해서 8.314 줄 per 몰 K로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체 상수는 앞으로 여러분 8.314랑 훨씬 더 많이 만나셔야 돼요. 네. 자, 그럼 이제 내부 에너지 변화랑 엔탈피 변화에 대한 걸 좀 보실 텐데요. 이건 좀 잘 들어보실래요? 제가 플라스크에다가 이제 이를 여기 플라스크에서 화학 반응을 시킬 거예요. 근데 어떻게 화학 반응을 시킬 거냐면 이 플라스크는 위에 뚜껑을 닫을 거고요. 이 플라스크 뚜껑을 열 거예요. 이 안에는 펜탄이라고 얘기하는 펜탄을 10g을 넣고 충분한 산소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얘네를 이제 반응을 시켜서 불나게 할 거예요. 여기도 펜탄을 10g을 넣고 충분한 산소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똑같은 양의 산소를 넣어주고 이제 불이 타게 할 거예요.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이 케이스는 뚜껑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피에서
반응을 시키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케이스는 뚜껑을 열어놨다는 건 외부 압력이 1기압인데 그 1기압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로, 일정한 압력이 유지되는 상태로 뒀다는 얘기니까 얘는 일정 압력에서 반응을 시켰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경우에 내부 에너지 변화 델타 U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게 이제 생각을 잘 해야 돼요. 학생들이 이런 경우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 있는데 그건 온도 변화가 다른 거고요. 얘는 지금 물질이 똑같이 펜탄이고 똑같이 10g 넣었고 똑같이 산소도 충분한 양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똑같은 동일한 양의 산소를 넣었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두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동일해야만 하죠. 똑같은 화학 물질을 똑같은 질량만큼 넣었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열 곱하기 1, 열 더하기 1인데 이때 열은 일정 부피에서의 열이고 일정 부피에서의 1이에요. 이때의 열은 일정 압력에서 열이고 그 다음에 일정 부피에서 일정 압력에서 1이에요. 그 다음 스텝. 자, 원래 1이라는 건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화학에서의 1은 마이너스 P, 항상 외부 압력을 측정하니까 곱하기 델타 V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뚜껑을 덮어서 온몸으로 자기가 일정 부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델타 V가 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정 부피에서는 1의 값이 그냥 0이 돼버려요. 네. 자, 그러므로 일정 압력에서는 이제 1의 값이 마이너스 P 델타 V가 되겠죠. 외부 압력 P, 그러니까 이거에 마이너스 붙여서 델타 V. 그래서 이제 다 나온 거예요. 뭐가 다 나왔냐면 내부 에너지 변화는 QV, 즉 일정 부피일 때 열량 변화, 이 안에서 열량이 얼만큼 변했나. 그럼 열량 변화는 뭐로 계산한다? CM 델타 T로 계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 이런 상황에서는 QP, 이게 뭐냐? 일정 압력에서 열량 변화 빼기 P 델타 V 이렇게 된다. 책마다 좀 다른데 내부 에너지를 델타 U라고 쓰는 책도 있지만 델타 E라고 쓰는 책도 있으니까 그건 책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때도 Q는 CM 델타 T인데요. 차이가 있다면 이 온도랑 이 온도가 달라요. 얘가. 이 온도랑 이 온도는 다른 온도예요. 이게 왜 다르냐면 하나는 뚜껑을 덮어놨으니까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라면 이렇게 뚜껑을 덮어놔서 이 안에 기체들이 바글바글바글바글 생기면서 압력이 되게 커질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체들이 더 많이 움직이니까 충돌 횟수가 커져서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갈 거고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으면 애들이 슉 바깥으로 날아가면서 온도가 좀 덜 올라가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화학실험 해보면 아시겠지만 화학실험은 뭐 기체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관계로 뭔가 터질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위에 완전히 뚜껑을 닫고 하는 실험보다는 주로 플라스크 뚜껑을 열고 하는 실험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 나오는 열량을 측정할 때에는 일정 압력이 훨씬 중요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 압력에서의 열량 변화를 뭐라고 쓰냐면 엔탈피 변화 델타 H라고 쓰는 거죠. 일정 부피에서 열량 변화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 델타 U는 일정 압력에서의 열량 변화 엔탈피 변화 빼기 P 델타 V이다라는 유명한 식이 나오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반응열이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엔탈피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아니라. 얘네 두 개의 차이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그 얘기예요. 대부분의 반응은 일정한 압력 과정이기 때문에 개와 주위 사이에 교환되는 열은 그 과정의 엔탈피 변화라. 왜냐하면 일정 압력에서 열량 변화가 엔탈피 변화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엔탈피 변화는 생성물이 가진 엔탈피에서 반응물이 가진 엔탈피를 빼면 되는데 사실 이런 생성물의 엔탈피 자체를 측정하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뭔가 열량 변화를 측정을 하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엔탈피 같은 경우는 원자핵이랑 전자가 가진 에너지를 0으로 볼 거냐 아니면 뭐 안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
뭐 전자 이 상태가 가진 에너지를 0으로 볼 거냐, 아니면 더 이제 미립자로 들어가서 무슨 위쿼크 아래쿼크 뭐 걔네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0으로 볼 거냐, 이런 식으로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가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일단 엔탈피 변화라는 값은 물론 생성물 엔탈피에서 반응물 엔탈피를 빼는 건 맞는데 얘네들 자체의 엔탈피를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생성물의 엔탈피 자체, 반응물 엔탈피 자체를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고, 항상 엔탈피 변화는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 얘가 열을 얼마큼 내놨다, 그럼 엔탈피 변화가 얼마다, 얘가 열을 얼마큼 흡수했다, 그럼 엔탈피 변화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어요. 델타 H가 0보다 크면 흡열이고 얘가 0보다 작으면 발열이다. 이게 왜 이러느냐? 델타 H가 0보다 크다는 것도 개를 기본으로 한 거예요. 개를. 그래서 개의 입장에서는 내가 생성물이 가진 열이, 이게 0보다 크다는 건 생성물이 가진 열이 반응물이 가진 열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개는 그만큼의 열을 흡수했겠죠. 그래서 흡열 과정이고, 델타 H가 0보다 작으면 생성물이 가진 열량이 작아졌다는 얘기니까 개 자체는 에너지를 잃는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비열 용량이란 단어랑 열 용량이란 단어를 아셔야 되는데, 비열 용량은 이거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비열, 이거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비열 용량과 비열은 똑같은 말이고요. 물 1g의 온도가 1도씨만큼 올라갔는데 필요한 열의 양, 그걸 비열 용량이라고 부르죠. 물의 비열은 지금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은 4.184인데 나머지는 다 0점 분위기. 에탄올이 2점대 분위기, 나머지 다 0점대 분위기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물의 비열은 거의 모든 물질에 비해서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내 몸에 약 60에서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나는 체온 변화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생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비열. 그래서 스몰 c로 쓰고요. 열용량이라는 건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커피잔 한 잔에 여기에 물이 가득 들어있어. 그래서 물이 100g이 들어있다. 그리고 목욕탕의 욕조에 물이 만약에 4,000kg 들어있다. 똑같은 물인데 이 물도 온도가 42도, 뜨거운 열탕은 42도고 커피잔에 있는 물도 온도가 42도란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얘네들 둘 다 안에 있는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42도인데 두 개가 가진 열량이 누가 크냐? 그럼 이쪽이 더 큰 거죠. 왜냐하면 얘가 훨씬 더 물의 질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열용량은 아까 비열은 물질 1g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었잖아요. 근데 열용량은 그 물질의 온도를, 그러니까 이 경우는 100g의 커피잔의 물의 온도를, 이 경우는 4,000kg 욕조의 물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 그래서 열용량은 라지 C로 표현하는데, 다시 설명하면 비열과 질량을 곱한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에 저항하는 정도가 크니까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잖아요. 열용량이 크다는 건 근데 물질의 특성이 되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열용량은 비열과 질량을 곱한 값이라서 똑같은 물질이 물이라 하더라도 양이 많은 애가 열용량이 큰 거니까요. 네. 근데 둘 다 물이니까 비열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물질의 온도가 변했을 때 이동한 열 에너지의 양은 C, M, 델타 T. 비열, M, 질량, 델타 T, 온도 변화. 이때는 델타 T, 라지 T를 쓰면 절대 온도라 그랬는데 왜 온도 변화를 섭씨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섭씨 온도 1도랑 절대 온도 1도랑 간격은 똑같아요. 간격은 똑같은데 걔네가 뭐가 다르냐면 시작점이 달라요. 절대 온도 0K는 섭씨 온도로 마이너스 273.15도씨, 그 위치가 절대 온도 0K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얘네가 1도가 올라갔다. 만약에 이게 1K다. 얘는 마이너스 272.15도씨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도씩 올라가는 그 눈금 간격은 같기 때문에 어차피 얘는 온도의 변화량이라서 간격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열 에너지를 측정하고 실제 실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C, 비열, M, 질량, 델타 T, C매트. 이거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세요. 차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 235g의 물을 25도씨에서 100도씨까지 가열할 때 필요한 열량이래요. 근데 이렇게 주면 안 되고요. 이거 줘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물의 비열 4.184
줄 퍼 그램 도씨 이렇게. 네. 그러면 열량 Q는 C가 4.184 이거고 g이고 75 도씨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계산하면 이거는 7.4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줄만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얘네들 가지고 봤을 때 양을 열의 양을 일정한 양의 열의 양을 줬어요. 이 금속판들 중에서 제일 높은 온도로 올라가는 거. 그러면 금속판을 가지고 지금 똑같은 질량의 금속판이 있을 때 아니면 일정한 양의 그렇죠. 금속판의 질량은 똑같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얘네들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냐. 제일 높이 온도가 올라가는 애를 찾아라. 그럼 비열이 큰 게 제일 높게 올라갈까요? 작은 게 제일 높게 올라갈까요? 얘네들. 금속판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려면 그 비열이 크다라는 건 온도 올리기가 어렵다는 뜻이고요. 비열이 작다라는 건 온도 올리기가 쉽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양의 열을 주면 비열이 작은 애들이 항상 온도가 제일 높게 올라갈 거다. 보시면 되고요. 얘네 보세요. 이때는 이 합금 덩어리를 속 안에다 집어넣으면 이 합금 덩어리가 잃은 열량이 물이 얻은 열량과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C 합금 M 5.5 그램 델타 T 합금의 델타 T는 98.9에서 여기 물때에 넣었더니 온도가 25.7이 됐잖아요. 0.7 도씨 이렇게. 그러면 물은 4.184 줄 퍼 그램 도씨. 물의 온도는 25g. 물의 질량은 25g. 물의 온도는 몇 도가 변한 거예요? 지금 3.2도씨 변한 거네요. 그래서 합금의 뭐를 비열을 구할 수 있죠. 이렇게 0.294 줄 퍼 그램 도씨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열화학 반응식은요. 질량 관계랑 반응에 출입한 엔탈피 변화, 실제 이렇게 출입한 열량 변화까지 보여주는 화학 반응식이에요. 그래서 열화학 반응식의 특징은 일단 얘네 상태를 반드시 써야 돼요. 메테인, 메탄가스, 도시가스죠? 걔네를 연소시켰을 때 이산화탄소랑 물이 될 수도 있지만 수증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집에서 가스레인지 켜갖고 뭔가 음식할 때는 수증기 되는 경우가 더 많긴 하죠. 걔 온도가 높잖아요. 네. 근데 물이 될 때는 수증기에서 물로 가면서 에너지를 또 내놔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802의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한다면 얘는 890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래서 상태를 표시해야 실제 엔탈피를 알 수 있고 지금 이 반응 같은 경우는 원래 물 자체가 얼음 자체가 물로 바뀌는데 6.01kJ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얘는 얼음 몇 개가? 2개가 물 2개. 사실은 계라기보다 얼음 2몰이 물 2몰로 변하는 거니까 얼음 1몰이 물로 변할 때 6.01kJ이 필요했다면 2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반응식을 역으로 쓰면, 거꾸로 쓰면 아까 얘는 고체에서 액체로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고체에서 액체로 썼을 때는 플러스 6.01이었는데 액체에서 고체로 갔을 땐 마이너스 6.01이고 그죠? 첫 번째 있는 이 반응식을 뒤집어서 이산화탄소랑 물을 만나게 해서 메테인 가스랑 산소를 만들려면 플러스 890.4 즉 흡열 과정이었던 것이 역반응이 되면 발열 과정이 되고 발열이었던 건 흡열 과정이 된다. 즉 역반응이 되면 반응열의 부호가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헬스의 법칙이라는 건요. 이 엔탈피, 반응할 때 출입한 열량 변화, 일정 압력에서의 열량 변화, 엔탈피는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하는 반응의 엔탈피 변화는 과정의 단계수와 상관없이 항상 초기 상태랑 최종 상태만 일정하면 동일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질소랑 3개의 수소가 만나서 바로 2개의 암모니아로 갔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누구랑 수소랑 하이드라진이라는 애가 됐다가 거기에서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여기고 끝이 여기니까 우리는 반응열을 요만큼으로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실제는 단계를 이렇게 거쳐왔어도 어차피 최종 결과는 어떻다? 같다.
초기 상태랑 마지막 상태만 같으면 최종 결과는 동일하다. 그래서 메테인이 연소해서 이산화탄소랑 수증기가 되는 반응을 보면 메테인, 산소 두 개가 만나서 이산화탄소랑 수증기. 그럼 이때 플러스 8, 마이너스 890. 단계 1에서 생성된 물을 여기에서 일단 단계 1에서 생성된 물을 가지고 여기에서 기화시키는 이 과정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수증기랑. 그러면 처음에 연소 반응의 생성물은 이산화탄소랑 물이라는 공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물하고 수증기 사이에 엔탈피 공식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물이 생겼는데 그 물이 없어지고 수증기가 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수증기가 되는 반응을 하면 마이너스 802.4 kJ이 나온다. 이렇게 두 단계로 일어났을 때 각각 단계를 더해서 최종 전체 반응식을 구한다면 엔탈피 변화도 더해서 전체 엔탈피 변화를 구하면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열화학 반응식들을 이용해서 다음 반응의 엔탈피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식이 지금 뭐냐면 NO 더하기 O3가 있네요. 이게 NO2 더하기 O2예요. 첫 번째 식만 가지고 마이너스 198.4 구면 이대로 그냥 쓰고 싶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반응의 엔탈피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O3면 안 되고 O만 있어야 되고 O2도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O2의 3분의 2는 결국 다시 쓰면 3개의 O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 녀석을, 이 O3를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역수를 취하죠. 3개의 이렇게 2분의 3 O2 얘가 O3로 간다. 이때 델타 H는 얘네 앞뒤를 바꾸는 거니까 플러스 142.3 kJ/몰. 왜냐하면 반응물하고 생성물을 바꾸면 역반응이니까 델타 H는 부호만 바뀐다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얘네를 가지고 봤을 때 O2가 있잖아요. 근데 O2가 있는데 이게 O.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O2,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여기 2분의 1 O2만 남거든요. 그래서 그 2분의 1 O2가 없어져야 되니까 얘네를 반으로 쪼개는 거죠. O 더하기 2분의 1 O2 이렇게. 델타 H는 2분의 플러스 495 kJ/몰. 이렇게 하면 이 값들을 다 더하면 O3 값들을 다 더하면 O3 없어지고. 그죠? 여기에서 이거 제가 이걸 잘못 썼네요. 제가 O 이게 화살표죠? 2분의 1 O2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고 이 색깔이 아니야. 난 주황색을 찾고 있었어. 이쪽에 2분의 3 O2고 O2에 2분의 1 O2니까 이쪽도 2분의 3 O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얘네를 다 더하면 NO 더하기 O는 NO2가 되는 거고 결국 이쪽에 있는 모든 열량을 더한 게 이 반응의 엔탈피 변화가 된다. 그래서 지워드릴게요. 너무 복잡하죠? 어디 갔냐? 왜 여기서 놀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지워드리면 이렇게 지우면 아까 우리가 했던 대로 해서 계산하면 아까 이거가 그거죠. 495 나누기 2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최종적으로 나온 건 마이너스 304니까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고 출입하는 열의 양이 마이너스 304 kJ/몰 즉 주변으로 304의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셔서 열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그리고 엔탈피의 정의 그리고 엔탈피가 일정 압력에서의 부피 변화고 내부 압력, 내부 에너지랑은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0일 강에서 이제 배워보신 거예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